어사이먼트. 그죠? 자, 어사이먼트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꼭 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제너럴 룰, no need consent of obligor. 이것도 나오고 시험에. 그죠? 자, 익셉션도 하나하나가 다 나와요. 그죠? 프로히비션. 금지되어 있으면 어사인 안 돼요. 메탈리 체인지 오브 오블리거 리스크. 오블리거 리스크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거는 어사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인슈런스 컨트랙이 나옵니다. not assignable. 그래서 이제 계약상 금지, 법률상 금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퍼스널 서비스. 퍼스널 서비스는 단서가 있어요. 스페셜하고 디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퍼스널 서비스만 어사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성화 그리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소리죠. 스페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양도 가능해요. 다 나온 거예요, 시험에. 스페셜한 거는 양도가 안 되고 스페셜하지 않은 거는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 다 나왔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메테리얼 체인지 오브 오블리거 리스크. 그죠? 오블리거 리스크를 올리는 거는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보험 계약은 양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계약상 금지되어 있으면 양도가 안 돼요. 하나씩 다 나왔어요, 시험에. 어사이먼트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사이먼트는 트랜스퍼 오브 라이트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델리게이션은 트랜스퍼 오브 듀리라고 그러죠. 그죠? 권리의 이전은 어사이먼트, 그죠? 의무의 이전은 델리게이션, 그죠? 그랬을 때 어사이너, 어사이니, 델리게이터, 델리게이티, 그 다음에 오블리거, 오블리지 이렇게 부른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사이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사이니 has no right over 어사이너 has. 그죠? 그러니까 어사이니는 어사이너가 가지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사이니 steps into the shoes of the assigner and receive no better rights than assigner had. 그렇게 돼 있죠. 어사이니는 어사이너가 가지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steps into the shoes of the assigner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다 같은 얘기죠. 그죠? assign is subject to all defenses. assign은 모든 디펜스의 종속이다. 그죠? assign은 모든 디펜스의 종속이다. 그죠? 더 나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그죠? 그럼 거기다 여러분들 뭐 써놓으셔야 되죠? 뭘 써놓으셔야 되죠?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죠? HDC. HDC하고 틀리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죠. 그죠? HDC는, 그죠? 퍼스널 디펜스의 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어사이먼트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드 파리 베니피셔리. 세 가지 타입 있죠? 크레디터, 베니피셔리. 돈이, 베니피셔리. 그 다음에, 인시던털, 베니피셔리. 인시던털 베니피셔리 대응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험에 intended 이렇게 나와요. intended beneficiary. 그죠? intended beneficiary를 제3수익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크레디터 베니피셔리 A하고 B가 있으면은 둘 다 소송이 가능하다. 이게 답이고. 자, 돈이 베니피셔리.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현대가 있고 여기가 아들이 있었죠. 아들. 그죠? 현대는 소송 가능하고 아버지는 소송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들을 돈이라고 그랬죠. C를 크레디터 베니피셔리라고 그러고. 자, 여기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C가 인시덴탈 베니피셔리면은 A도 소송 못하고 B도 소송 못한다. 그죠? 세 개 다 나옵니다, 시험에. 특히 제일 잘 나오는 건 크레디터고. 그죠? 자, 이게 제일 잘 나오고. 다 기출문제 다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제3수익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어심하고 서브젝트 2가 나오죠? 그죠? A가 B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A가 셀러고 B가 바이어입니다. 그죠? 근데
그 A는 옛날에 C뱅크로부터 모기지를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 걸 팔았어요. 그래서 또 B가 어심할 수도 있고 서브젝트 투할 수도 있는데, 그죠? B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C뱅크가, 만약에 B가 어심했으면은 C뱅크는 A 셀러도 잡을 수도 있고 B 바이어도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또 만약에 서브젝트 T였으면은 A 셀러는 잡을 수 있는데 B 바이어는 못 잡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C뱅크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크레디터 베니피셔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 양쪽을 다 잡잖아. C뱅크는 A도 잡고 B도 잡잖아요. 자, 요건 또 어디서 제가 강의를 하냐면은 요때 강의합니다. 리얼 프로퍼티 때.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아주 잘 나와요. 어심하고 서브젝트 2하고. 됐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럴 에비던스 룰. 그죠? 퍼럴 에비던스 룰. 일곱 번째. 퍼럴 에비던스 룰. 그죠? 자, 1월 1일 날 리튼으로 이 계약을 인테그레이트 시켰어요. 이걸 계약이 파이널이다 이런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프라이라고 그러죠. 프라이 오라인 리튼.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를 요거를 컨템포라니오스는 오랄만. 그죠? 요거 두 개는 퍼럴 에비던스 룰을 적용해요. 그래서 에비던스 증거 자료를 못 들어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서브시컨트라고 그래요. 이건 조건 변경이에요. 그 뒤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서브시컨트는 퍼럴 에비던스 룰을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에비던스로 들어옵니다. 그죠? 꼭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프라이어하고 컨템포러네이스는 퍼럴 에비던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에서 못 들어오고, 서브시컨트는 퍼럴 에비던스를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에서 들어온다.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퍼럴 에비던스를 주를 적용하기 때문에 에비던스로 못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익셉션이 있죠? 익셉션, 예사항이. 그죠? 뭐 프로드나 뭐 leg of consideration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사항이에요. 그래서 증거 자료에서 들어옵니다. 사기 뭐 이런 거는. 프라이에 사기가 있었어요. 사기는 퍼럴 에비던스에 의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증거자료에서 못 들어오는 게 원칙이나 사기는 예상이에요, 예상. 그죠? 그래서 증거자료로 들어와요. 예상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이긴다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하면 퍼럴 에비던스로 완벽하게 정리된 거예요. 그죠? 하나, 요거 두 개. 둘, 서브시컨트. 셋, 예상. 이렇게 정리하면 퍼럴 에비던스로 완벽하게 정리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써놨죠, 지금? 그죠? 이 퍼럴 에비던스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냐? 1월 1일 날 라이팅에서 계약을 파이널로 할 때는 니네들 계약서에 쓸 거 아니야, 지금. 양쪽에서 기명날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해야지. 계약서에 사인해놓고서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이거는 반영을 안 해갖고 계약서에 이렇게 썼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말란 소리야. 이게 퍼럴 에비던스 룰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컨템포런스 오랄이나 프라이어 오랄 리트는 증거자료에서 못 들어온다. 이거 퍼럴 에비던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에서 못 들어온다는 소리고, 서브시컨트는 증거자료에서 들어와요. 퍼럴 에비던스를 적용 안 하니까. 자, 디스차지는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시죠. 됐죠? 특히 노베이션은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있지만 계약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서브스티튜트 컨트랙은 완전 반대예요. 계약 당사자는 동일해요. 근데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대체 계약. 그렇죠?
노베이션은 계약 당사자가 변경됩니다. 계약 내용은 동일해요. 대체 계약은 계약 당사자는 동일한데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겁니다. 리시제이라는 단어 아시죠? 계약이 없는 상태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캔슬레이션 같은 단어죠. 자, 이제 anticipatory liquidation, 예상해서 거절시킨다 이런 소리죠. 자, 얘네 둘이 이제 1월 1일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해주기로. 근데 2월 10일날 CPA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면은 anticipatory liquidation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의 레미디가 뭐냐? 슈 애던스. 바로 그냥 소송해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웨이팅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해도 돼요. 또는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에 들어가도 됩니다. 캔슬레이션. 자, 하나 다 나왔어요. 자, 만약에 웨이팅하고 있었는데 2월 10일날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2월 15일날 CPA가 다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must accept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anticipatory liquidation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게 anticipatory liquidation이 또 완벽한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monetary damage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이제 레미디 중에서 monetary damage, 금전적 손해배상. 금전적 손해배상. 그죠? 자,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compensatory damage. 2. consequential damage. 3. liquidate damage. 4. punitive damage. 그죠? 요거는 손해본 것만 딱 해주는 거야. 너 10억 손해봤니? 10억만 딱 해주는 거야. 이거는 compensatory damage 플러스 알파 더해주는 거야. 이 알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시업을 해야 돼요. 포시업. 계약 당시 알고 있는 금액이어야 돼. 그죠? 계약 당시에 모르고 있는 금액은 안 해줘요. 아, 저 정도까지는 손해를 받겠구나. 그죠? 아주 잘 나옵니다. 3번, 4번은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리퀴데이트 데미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확정적 손해배상인데 얘네들이 계약서에다가 1억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액을 써놓은 요 1억을 우리가 리퀴데이트 데미지라고 그러는데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가 물어보냐면은 요 1억이 within reasonable amount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코트가 합리적 금액이 만약에 6천이라고 판결하잖아요. 그럼 지네들이 계약서에 암만 1억이라고 써놨어도 6천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요 차이 4천은 뭐로 몰고 가느냐? 이 4천이 바로 이걸 우리가 페널티라 그래요. 페널티. 요 4천은 페널티는 우리가 퓨니티브 데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절대 계약법상으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커먼 너든지 유시스든지. 그죠? 그렇게 퓨니티브 데미지예요. 그죠? 자, 퓨니티브 데미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커먼 너 프로드입니다. 프로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컨슈머 굿인데,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인저리를 당했을 때. 그죠? 컨슈머 굿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인저리를 당하면 손해배상에 제한이 없어요. 퓨니티브 데미지 인정합니다. 그죠? 퓨니티브 데미지가 인정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 계약법상으로는 인정 안 해요. 그죠? 왜? 페널티기 때문에. 그래서 요 4천이 페널티예요. 그래서 암만 지네들이 손해배상액을 1억이라고 써놨어도 6천밖에 못 받아요. 그죠? 여기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리퀴데이트 데미지는 within reasonable amount.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된다.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끝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게 뭐냐? equitable damage. 형편법상의 손해배상. equitable damage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specific performance. 특정 이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셀러가 있고 여기 바이어가 있어요. 얘가 집을 팔기로 했어요. 여기에 1억 주기로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셀러가 집을 안 팔면은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게 특정 이행이에요. 무조건 돈으로는 보상이 안 되니까 집을 꼭 파세요. 그죠? 그래서 스페시픽 퍼포먼스는 그죠? 그죠? 항상 부동산으로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은 유니크한 거거든. 만약에 UCC에서 시험에 내잖아요. UCC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스페시픽 퍼포먼스. 만약에 UCC에서 시험 문제 내면 항상 이 단어가 따라 나와요. 유니크라는 단어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UCC는 인정 안 하나 스페시픽 퍼포먼스로 유니크하면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스페시픽 퍼포먼스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항상 시험에 셀러가 주장한다고 나오거든요. 셀러는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어만 주장할 수 있는 거, 바이어만. 근데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셀러가 주장한다고. 스페시픽 퍼포먼스는 바이어가 주장하는 거지 셀러는 주장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 지문에 셀러가 주장한다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스페시픽 퍼포먼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처블 리미테이션, 소멸시효. 보통 4년에서 6년입니다. 4년에서 6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소멸시효의 제일 중요한 건 브릿지 시점부터 카운트해요. 계약 시점이 아니에요. 그럼 계약 시점부터 카운트하면 장기 계약은 전부 소멸시효 걸려요. 그래서 계약 위반 시점부터 4년에서 6년이다. 그죠? 자, 마저 할게요. UCC로. UCC의 스테이처블 리미테이션은 어떻게 돼요? 4년입니다. 근데 양 당사자 합의에 낮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높일 수는 없어요. 단, 낮추더라도 1년 미만으로는 안 돼요. 그죠? 1년 미만은 안 돼요. 그죠? 결국 그래서 UCC의 스태처블 리미테이션은 1년에서 4년이 답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컨택트 하나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와일리. 혹시 페이지가 틀리면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냥 새 책을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찾기 힘들 테니까. 혹시 찾아주면 상관없고. 그죠? 자, 제 책은 148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컨트랙트 문제가. 안 맞나요? 그러면 새 책을 갖고 오세요. 2007년도. 어차피 눈으로만 볼 거니까. 저는 지금 이 책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이나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거나 문제는 똑같아요. 네. 순서가 틀릴 뿐이지. 네. 약간 문제도 틀려요. 문제가 더 많아요, 이 책이. 와일리 책이. 어차피 중요한 거는 모든 책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거의 각 챕터에 10개에서 15개 사이로 풀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강의를 했으니까 컨트랙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48페이지 3번. 제가 안 풀어요.
아까 제가 칠판에 그 잔디 깎는 거 그대로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그 잔디 깎는 기가 팔린 걸 안 순간 리버크돼서 acceptance는 ineffective다. 그 문장이 답이 C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문제. 자, 6번 풀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acceptance의 메일박스의 예상입니다. stipulate date인데 received 조건이에요. 그죠? 나는 너의 acceptance를 4월 4일까지 받아야만 되겠다. 그럼 무조건 4월 4일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얘는 4월 5일날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을 안 합니다. 답이 그래서 B번입니다. 이게 7번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7번 답은 카운트 오퍼예요. 그죠? 그래서 6번 답을 B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6번 답을 카운트 오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레일 익셉턴스는 아까 제가 카운트 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1번 하겠습니다. 제가 컨시더레이션에서 5가지 키단을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legally sufficient, bargain for exchange, past consideration, undisputed debt 또는 disputed debt. disputed debt은 impossible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세 번째는 past consideration 문제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답이 A번이에요. 그죠? 브로케드 already performed 이게 pre past consideration이에요. 이미 행했죠. 그죠? 그래서 unimpossible입니다. 13번이 그 5번째 타입의 컨시더레이션이에요. 디스퓨티드 대시 답이에요. 잘 나와요, 시험에. 11번, 13번. 안 풀어요. 자, 15번 하겠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마이너 중에서 within reasonable time, after majority, within reasonable time, can disappear.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10번입니다. 성년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퍼 못한다. 그 주장이 맞느냐 물어봤죠. 틀리다는 소리죠. 왜? 레일인 마이너는 after reaching the age of 18, majority 후라도 within reasonable period of time can disappear 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15번. 자, 17번도 마이너 문제인데 이것도 잘 나오죠. 마이너의 두 번째 타입의 문제죠. 레더파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익스프레스 레더파이 할 수 있다. B번에 fail to disperm the contract in reasonable time after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이게 express implied 레더파이죠. Ratifying the contract before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Before reaching the age of majority는 during minor죠. during minor는 절대 ratify 못합니다.
답이 10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쭉 한번 넘겨보시죠. 자, 쭉 넘겨보시고. 자, 151페이지 32번 하겠습니다.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with regards to stage of fraud. All contract involving consideration of more than 500불 must be writing. 아니죠? 올해 아니죠. 굿만. 그죠? 상품의 매매계약만 500불 이상인 경우에는 라이팅 해야 되는 거죠. The written contract must be signed by all parties. stage of fraud의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하죠? stage of fraud은 마이레그스가 아니라 written and signed by a party who to be charged가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 안 써져 있었나? 서브노트에 없었나요? 써 있죠? 5페이지 서브노트 보시면, 그죠? 그 4번에 스테이지 오브 프로드에 있고, written and signed by a party who to be charged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차지드라는 건 디펜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펜던트. 그래서 시험에 항상 보우스라고 나와요, 보우스. 양쪽 다 사인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그죠? 디펜던트만 사인해야 되지, 플랜티프는 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디펜던트는 단수가 아닙니다. 디펜던트는 복수도 돼요. 그죠? 피고인들도 됩니다, 피고인들. 그죠? 그러니까 누구가 사인이 필요했냐면은 플랜티프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보스 플랜티프 앤 디펜던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틀린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이 아닙니다. 올이.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마일레그스만큼 중요해요. 내용만큼. 그래서 그 32번에 B번에 all Paris라고 얘기했는 이 all Paris에는 디펜던트 플랜티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The stage of fraud applied to contracts that can be fully performed within 1 year from the date they are made. 이건 완전 반대죠. 1년 내에 퍼포먼스가 되면은 라이팅이 필요 없어요. stage of fraud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The contract terms may be stated in more than one document.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기출문제도 이게 답이에요. D번을 답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죠? one document 이상에서 사인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소리죠. A, B, C는 답이 안 돼요. 그리고 D를 답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최근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답이 D번이에요. 33번. 아주 좋은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키가 뭐냐면은, 레어북을 리페어하는 게 키예요. 리퍼기 때문에 이거는 커먼너입니다. 서비스 계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답이에요. additional repairs. 그죠? 그래서 need new consideration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650불이 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세 번째 단어에 있는 additional repairs가 빼서도 잘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답이 몇 번? 450불이 답이에요. 그죠? 자, 이걸 만약에 리페어를 빼고 이게 그냥 북이다 그랬으면은, 그리고 650불을 라이팅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450불이 답이고, 650불을 라이팅을 했으면은 650불이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금 4가지로 바꿔서 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런 타입의 어디셔널 리페어를 빼고서 내는 타입이 제일 많아요. 그럼 답이 450불입니다. 아셨죠? 자, 35번하고 37번이 퍼럴 에비던스 룰 문제인데, 이 35번하고 37번을 풀어보면은, 이 퍼럴 에비던스 룰은 다 맞힌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문이 무지 길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책에나 다 나와 있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35번, 37번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퍼럴 에비던스 룰은 이 두 문제 풀어보면은 다 맞힌다고 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꼭 풀어보세요. 자,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또 몇 개 있으니까. 152페이지 4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어사이먼트 문제죠. 자, must be supported by adequate consideration. 어사이먼트는 consideration 필요 없습니다. be right. 어사이먼트 얘기하면서 제가 writing 얘기한 적 없어요. D번에 not be revocable by the assigner. assigner에서 revocable 안 돼야 된다고? must not be? revocable 가능해요. 자, 어사이먼트의 세 가지 exception의 두 번째 겁니다. must not materially increase the other party's risk or duty. 이게 obligatory risk죠? 이거 있으면은 exception이었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exception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materially change of obligatory risk가 일어나면 어사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obligatory risk를 올리는 게 없어야지만이 어사인먼트가 밸리드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52번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죠? 바이어가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 이런 소리죠. 자, A번하고 C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법상 퓨니티브 데미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답을 B하고 C에서 찍어야 되는데 스페시픽 퍼포먼스하고 컴펜서트리 데미지는 양쪽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겠죠. 돈도 내고 특정행위도 하래. 이건 날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받든지 특정행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D번입니다. 마지막 57번 풀고 컨트랙트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리뷰 노트는 읽으시는데 별 무리는 없어요? 무리 없으시면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험장에서도 그거 다 정독하고 가시면 되니까. 한 3시간 열심히 읽으시면 3시간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때 한 6시간 정도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이제 3개 해야 돼요. 그죠? 컨트랙트 셀 CP.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량이 1.5배니까. 그죠? 요거 2개는 이제 1.5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일로 가보죠.
sales. 그죠? 폼파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acceptance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리스크 오브 로스 앤 타일을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런티, 그 다음에 스트렉트,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이렇게 5가지 얘기하면 세일은 끝나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번은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자, 하나씩 보죠? 자, 폼오퍼. 아예 안 나왔네. 왜? 아까 했잖아. 그죠? 자, acceptance. 자, 중요한 게 뭐죠? shipping non-conforming good. 액션에. 그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여기가 셀러가 있고, 여기 바이어가 있어요. 여기 애가 사과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애가 사과를 보냈어요. 이거를 컨펌인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애가 사과가 먹고 싶다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배를 선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배를. 이거를 난 컨펌인 것이라 그래요. 이 난 컨펌인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익셉턴스의 답이. 익셉턴스고 계약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로 계약 위반으로 들어가요. 브리치 오브 컨트랙. 근데 항상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일런트라고 나와요. 사일런트. 이게 답이란 소리죠. 또는 배를 선적시키고 나서 후에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답이 익셉턴스 앤 브리치 오브 컨트랙이에요. 근데 2번은 시험 문제 없어요. 그죠? 먼저 노티스를 주고 나서 나는 배밖에 없기 때문에 배 먹어라. 이렇게 통지를 주고 나서 non-conforming 것을 선정하면은 이거는 카운터오퍼예요. 답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먼저 통지를 주고 나서 non-conforming 것을 선정하면 답이 카운터오퍼인데 이거는 기출문제 없어요. 그래서 1번이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shipping non-conforming 그 사일런트로 보내던가 뒤에 노티스를 주면은 acceptance 플러스 breach of contract이고 노티스를 주고 나서 non-conforming 것을 선적하면은 이거는 accommodation이다. 대용품이니까 한번 먹어봐라. 노티스를 먼저 주고 나서 이렇게 non-conforming 것을 선적하면 카운터오퍼예요. 근데 기출 문제는 1번이 있지 2번이 없어요. 잘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대로 써먹죠. 이거 지우고 이거 2가지로 나눠지죠. 1. 그죠? common carrier involving case.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가 지금 3번째 하고 싶은 거예요, 3번째. risk of loss and title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지죠, 이렇게. common carrier, not involving case. 운송업자가 개입되는 경우하고, 개입되지 않는 경우하고. 개입되지 않는 경우부터 해볼까요? 셀러가 is 머천트인 경우가 있고, 셀러가 is not 머천트인 경우가 있죠. 셀러가 상인이 아니면은 텐더 오브 딜리버리입니다. 시험에 텐더 오브 딜리버리라고 나와요. 텐더 오브 딜리버리 시점에서 셀러가 해서 바이어로 리스크 오브 로스하고 타이틀이 넘어간다 이런 소리죠. 셀러가 머천트면 안 돼요. 액추얼 딜리버리를 해줘야 돼요. 액추얼 딜리버리. 그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 개인이에요. 친구지간이에요. 그죠? 얘가 얘네 집에 가가지고 그림을 샀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차를 갖고 와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 중간에 도둑이 들어서 A 집에서 이 그림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면 B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A가 화랑이었어. 그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럼 답이 A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자, 요 사람도 정리해놔야 돼요. 커먼 캐리어. 얘는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를 지는 사람이에요.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엄격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그죠? 리가드리스 네글리전스입니다. 영어로는 리가드리스 네글리전트예요. 그죠? 이렇게 외우시고 커먼 캐리어만 갖고 시험이 잘 나와요. 또 뭘 알으셔야 되냐면은 여기 디펜스를 하셔야 돼요. 디펜스를.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만 디펜스 쓸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액트 오브 갓, 천재지변. 그 다음에 하나가 액트 오브 시퍼. 액트 오브 시퍼인데 시험에는 임프라퍼 패키지 이렇게 나와요. 임프라퍼 패키지. 그죠? 떼지는 물건인데 신문지에다 돌돌도 말아서 준 거야. 이런 거는 책임 안 져요. 그죠? 그래서 커먼 캐리어는 운송업자는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를 지는 사람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리가드리스 네글리전트다. 무조건 책임진다. 디펜스는 두 가지밖에 인정 안 한다. 첫째는 천재지변, 두 번째는 임프라퍼 패키지.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책 2페이지 메뉴에 나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이제 몰빵인 커먼 캐리어 인볼빙 케이스, 운송업자가 끼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바이어 입장에서 리젝트 전, 인수거절 전, 인수거절 후, 인수거절 전, 인수거절 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리스크 오브 로스하고 타이틀이 이 8가지를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죠? 자, 리젝트 전은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 지문이 어떻게 뜨냐 하면은 듀링 십먼트 이렇게 떠요. 듀링 십먼트. 선적 중이다 그러면 리젝트 전으로 찾으라는 소리예요. 아직 물건이 도착 안 했잖아. 그럼 인수거절 전이잖아. 리젝트 후는 물건이 도착한 거야. 자,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런데 사과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바이어가 인수를 거절하고 있죠? 바이어가 책임져야 돼요. 자, 사과가 먹고 싶다는데 배를 보냈어요. 난컴펌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shipping, 듀링 십먼트든 도착하든지 무조건 셀러가 책임져야 돼요. shipping 텀에 상관없이 무조건 셀러예요. 자, 이렇게 바이어가 인수를 거절하면은 소유권은 리버트 백투 셀러입니다. 셀러.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shipping 텀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shipping 텀은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요. 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리스크 오브 로스하고 타이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럼 shipping 텀이에요. 이게 선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FOB shipment contract, FOB destination contract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FOB shipment contract, freight, 그 다음에 title, risk of loss. 그렇죠? 자, FOB shipment 조건 누구죠? 바이어입니다. 바이어. FOB destination 셀러입니다. 셀러. 그죠? 요거 두 개는 BLS 시험에 나오고 요거 두 개는 회계에서 시험에 나오고 그죠? 자, 바이어가 부담이니까 뭐죠? 프레이트 인으로 처리하죠? 그죠? 그래서 인벤토리에 가산시키죠? 계정 과목을 프레이트 인이라고 그래요. 자, 셀러 부담이면은 프레이트 아웃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셀링 익스펜스 처리해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처리해요? 왜 바이어 부담이면은 프레이트 인이라고 부르면서 인벤토리 처리하고 치도원가에 가산시키고 왜 셀러가 부담이면 프레이트 아웃으로 처리하면서 셀링 익스펜스 처리해요? 이유가 뭐예요?
매칭 때문에 그래요. 매칭 때문에. 매칭. 수익과 비용 대응이 때문에. 그죠? 자, 바이오가 부담한다. 그럼 아직 수익이 실현 안 했죠? 팔아먹어야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벤토리를 놔둬야 돼. 수익이 발생 안 했으니까 인벤토리를 놔둬야죠. 그죠? 만약에 셀러가 부담이다. 팔아먹었죠?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이 발생했으면 바로 익스펜스 처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셀러가 부담하면 익스펜스 처리, 바이오가 부담하면 인벤토리. 왜? 그렇게 시험에 물어보면 매칭을 딱 쓰면 돼. 매칭 때문에 딱. 그래서 계절 과목도 틀려요. 프레이트 인, 프레이트 아웃이라고 그래요. 아주 잘 나와요. 회계에서. 그죠? 타이틀. 그죠? 타이틀이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 그죠? 코스트 오브 그 솔드는 비긴 인벤토리 플러스 코스트 오브 그 퍼처스 마이너스 엔딩 인벤토리죠. 그죠? 자, 이게 만약에 바이어 거냐 셀러 거냐면 이거 이제 듀링 십먼트. 그죠? 회계에서 듀링 십먼트는 트렌지 딘 것이죠. 구스인 트렌지. 그죠? 운반 중의 상품이죠. 구스인 트렌지. 이게 잘 나오거든요. 태평양에 떠 있을 때 이게 과연 바이의 엔딩 인벤토리를 넣어야 되느냐, 셀러의 엔딩 인벤토리를 넣어야 되느냐, 굉장히 틀려지죠. 자, 바이의 거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 그죠? 그러면 이제 엔딩 인벤토리가 만약에 오버스테이트 될 수가 언더스테이트 될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엔딩 인벤토리를 오버스테이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스트 오브 구스가 언더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레드컴이 오버가 되죠. 오버. 그죠? 그러면은 리테인드 어닝이 오버가 됩니다. 만약에 오버했다면은. 그죠? 자, 엔딩 인벤토리를 오버하면은 내년도에는 비긴 인벤토리가 이 오버가 돼요. 그럼 내년에 코스트 오브 구스는 언더 오버가 되죠. 같이. 그죠? 그럼 레드컴이 언더가 되고 리테인드 어닝이 언더가 되죠. 그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그죠? 자, 내년 엔딩 인벤토리를 오버를 하면은 내년에 비긴 인벤토리 그대로 오버가 될 거야. 그러면 CGS가 오버가 되죠. 그럼 레드컴 언더가 되죠. 그럼 리테인드 어닝 언더가 되죠.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인벤토리가 에러가 되면 카운터 밸런싱 에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수정 문제를 넣지 않습니다. 왜? 수정 문제 넣었다 이렇게 넣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 이펙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고자산 오류는 카운터 밸런싱 에러라서 안 넣고, 중요한 건 뭐냐, 회계에서 이렇게 엔딩 인벤토리를 오버가 되거나 언더가 되잖아요. 그죠? FOB 신문트 조건이면 바이어의 재고자산을 가산해야 돼요. FOB 데스티네이션이면은 셀러의 재고자산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 어겨서 했으면 엔딩 인벤토리가 오버가 되든지 언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드컴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굉장히 회계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BL에서 나오고, 요거는 우리 회계에서 나오는 거죠, 회계에서. 그래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게 바이어죠? 이게 셀러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쭉 따라가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가지고, 여기 이제 답이 시핑텀이에요. 시핑텀. 그죠? 그래서 지문이 FOB 신먼트 조건으로 첫 지문에 뜨거든요. 그럼 답이 바이어가 답입니다. 자, FOB 데스티네이션은 셀러가 답이에요. 셀러. 그러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핑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림을 알아야 돼. FOB 신먼트 조건이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은, 요게 부산 앞바다에 있는 커먼 캐리어예요. 운송업자 손에 들어갈 때까지는 셀러가 책임지고, 부산 앞바다에서 운송업자 손에 들어가면 바이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죠? 데스티네이션이면은 요 선이 요게 목적지예요. 목적지까지는 여기는 셀러가 책임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바이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듀링 신먼트가 나오잖아요. 선적중.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해요. 이 태평양 동북 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랬을 때 FOB 신먼트면은 바이어 책임, FOB 데스티네이션이면 셀러 책임입니다. 소유권도 그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분기점이 뭐냐? 커먼 캐리어입니다. 운송업자. 그죠? 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리스크 오브 로스하고 타이틀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1페이지는 충분히 강의를 했습니다. 스킵. 자, 2페이지. 자, 매니의 커먼 캐리어 얘기. 그죠? 됐죠? 이 정도. 자, 이번에 커먼 캐리어가 인볼빙 하지 않는 경우, 셀러가 머천트인 경우, 머천트가 아닌 경우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오런티로 가면 되겠죠. 오런티로. 자, 네 번째, 워런티. 그죠?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익스프레스 워런티, 워런트 오브 타이틀, 워런트 오브 머천타빌리티, 워런트 오브 피트니스 포 파티큘러 퍼포즈 이렇게 있죠. 그죠? 요게 익스프레스이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플라이드 이렇게 불러요. 임플라이드. 묵시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키단어 두 개 아셔야 되죠? 베이시스 오브 박인이고 L을 알아야 돼. L을. 뭐 캐달로그나 모델이나 샘플이나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것들이 익스프레스 워런티 애들이에요. 캐달로그, 모델, 디스크립션, 샘플 뭐 이런 거. 워런트 오브 타이틀, 프리포럼 애니 시큐리티 인터레스트 관리한 오브 이츠 더 바이어 해주던 난리지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에 대한 보증이고. 워런트 오브 머천타빌리티, 오디너리 퍼포즈고, 워런트 오브 피팅스 포 파티큘러 퍼포즈, 특별한 보증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워런트 오브 머천타빌리티, 아주 시험 맞히기 쉬워요. 셀러 must be merchant. 요거만 그래요. 워런트 오브 머천타빌리티만 셀러가 꼭 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험 문제 맞히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워런티는 이 익스프레스 워런티는 베이시스 오브 박인하고 워런트 오브 타이틀은 셀러 머스트 비 머천트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자, 워런트 오브 피팅스 포 파티큘러 퍼포즈에서는 꼭 셀러가 to select 것입니다. 꼭 셀러가 물건을 선택해야지만이 네 번의 워런트를 해주는 거고, 우리 시험에 바이어가 실렉트 한다고 많이 나와요. 바이어가 물건을 골랐어. 적어달라고. 그러면 절대 4번 워런트는 없어요. 다시 한번요. 자, 워런티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익스프레스 워런트는 베이시스 오브 박인이 나오면 무조건 익스프레스 워런트가 답이고, 그 다음에 워런트 오브 머천타빌리티가 나오면은 셀러 머스트 머천트를 찾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워런트 오브 피팅스 포 파티큘러 퍼포즈 문제가 나오면은 꼭 물건을 셀러가 골라야지 바이어가 물건을 고르면은 4번 워런트는 인정 안 합니다. 꼭 셀러가 to select 것이어야 돼요. 바이어가 물건을 골랐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바이어가 물건을 고르면은 네 번째 워런티는 있지를 않습니다. 왜? 바이어가 고른 거 아니야. 그죠? 바이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한테 합당한 물건을 셀러가 이렇게 파티큘러 퍼포즈, 바이어의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셀러가 골라줘야지만 나중에 그 물건이 잘못됐을 때 지는 워런트라고 이게 워런트 오브 피팅스 포 파티큘러 퍼포즈.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반응이 없으시냐? 왜? 여기서? 거기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그 2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 양거래 이번에 워런트 오브 피팅스 포 파티큘러 퍼포즈에 그 1, 2, 3번에 바이어 리즈너블 릴라이 언더 스케일 앤 저치먼트 오브 더 셀러 투 실렉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셀러가 꼭 물건을 골라야 된다고. 바이어가 근데 골랐다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바이어가 고르는 거는 이 네 번째 워런트는 안 해주는 거예요, 셀러가. 또 워런트가 이게 이제 하나의 줄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이 워런트 문제를 낼 때는 또 뭐를 같이 시험에 문제를 많이 내냐면 디스클레임을 같이 낸다고. 디스클레임. 워런트를 하면서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같이 문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워런트는 디스클레임하고 같이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익스프레스 워런티.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죠? 워런트를 익스프레스 했기 때문에 절대 디스클레임 이게 상충되는 단어잖아. 워런트하고 디스클레임은.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워런트는 절대 cannot 디스클레임이에요. 디스클레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워런트 오브 타이틀은 디스클레임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디스클레임이 된다는 게 시험에 안 나오고 as is나 with all fault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general disclaimer 일반 부인 문구 이렇게 불러요.
제너럴 디스클레이머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부인 문구. 이 as is나 유도얼 폴트 같은 이 제너럴 디스클레이머 문구 가지고 디스클레임이 안 된다는 게 훨씬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오런트 오브 타이틀은 디스클레임은 되는데 이러한 제너럴 디스클레이머 문구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아이드나 오런트 타이틀, 이디 셀 오니 서치 라이드와 데디 테지 이렇게 꼭 정확하게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디스클레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런트 오브 머천타빌리티는 디스클레임 돼요. 디스클레임 되고 또 일반 부인 문구 갖고도 디스클레임 돼요. as is나 유도얼 폴트 괜찮아. 자, 한 가지 더. 자, 오런트 오브 머천타빌리티를 이러한 제너럴 디스클레임 문구 가지고 부인하려면 그렇게 해.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반 문구를 안 쓴다면은 문장으로 쓴다면은 그 문장에 꼭 머천타빌리티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으셔야 돼.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문장으로 부인할 때는 머천타빌리티라는 단어를 넣어서 부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런트 머천타빌리티는 디스클레임 할 수 있다. 제너럴 디스클레이머 문장 갖고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문장을 안 쓴다면 머천타빌리티라는 단어를 꼭 추가시켜라. 자, 오런트 피팅스 포 파티큘러 퍼포즈는 디스클레임도 되고 제너럴 디스클레이머 문구 갖고도 되고. 요게 오런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대신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페이지. 아, 또 있네. 그죠?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리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업 태도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하네요. 좋으신가요? 또 웃으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다 강의한 내용인데. 자, A가 B한테 그것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얘한테 이렇게 CP를 줬네요. 그죠? 자, 나중에 얘가 C한테 이 물건을 또 팔았어요. 그런데 이 CP가 만기에 부도됐어요. 부도. 부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디스아노. 또 뭐라 그래요? 바운스. 또 뭐라 그래요? 디폴트. 다 부도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죠?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시험에서 물어봐요. 과연 부도가 됐을 때 A는 C한테서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느냐? 못 찾아온다. 이게 답이죠. 이게 기출 문제. 두 번째. 얘가 시계 주인이에요. 시계가 망가져가지고 시계 수리상한테 시계를 맡겼어요. 시계를. 근데 시계 수리상이 실수로 A한테 이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시계를.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봐요. 과연 시계 주인이 A한테 가가지고 이 시계를 찾아올 수 있느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잘 나오느냐. 이거는 에세이 10점짜리 문제였어요. 그죠? 절대 못 찾아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2번을. 인트러스팅 이렇게 부릅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인트러스팅. 그래서 인트러스팅은 딱 하나만 맞춰주면 돼요. 뭐냐? 요 사람이 모천트여야 돼요. 모천트. 시계를 판매하면서 수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개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트러스터가 인트러스티한테 시계를 인트러스트 했다는 소리는 인트러스터는 인트러스티가 이 시계를 판매할 수 있는 파워까지도 줬다. 이렇게 법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절대 시계 주인은 A한테 가서 시계를 찾아올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인트러스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물건을 딜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머천트. 시계를 팔고 수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건을 딜링하는 사람 해야 돼요. 개인이면 안 돼요. 개인이면 안 됩니다. 개인이면. 그죠? 여기에 인트러스팅이에요. 근데 제가 얘는 지금 거꾸로 적어놨죠? 시계 수리. 그죠? B를 지금 시계 주인이라고 해놨죠? 지금. 그죠? 제 얘는 지금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고친다 해서 참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this will apply only if the goods were entrusted to the merchant and the goods were sold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 팔렸다는 그 자체가 그게 애가 시계 수리상이 머천트란 뜻이에요. 자, 물건을 원래진이 찾아가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스톨로. 이게 작물이죠. 그죠? 못 찾아가잖아요, 지금. 얘가. 얘도 못 찾아가잖아요. 그죠? 스톨로는 찾아가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그죠? 자, 마지막. 스트릭트 프로덕트 라이빌티. 엄격 제조물 책임. 엄격 제조물 책임. 여기는 이제 5가지를 입증해줘야 되죠. 옛날에 에세이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 게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Seller wa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such product. Product was defective and sold. Defect was unreasonably dangerous to plaintiff. 그죠? 그래서 defect caused injury to plaintiff. 마지막으로 거기 없죠? Product was delivered to plaintiff without significant change.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거 5번째 써놨는데 거기 지금 없죠? 그죠?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1번. 그죠? 머천트. 2번. 디펙티브.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왔죠. 그죠? 증명해야 되는 거 5가지.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그죠? 그 중에서 머천트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머천트는 뭘 나오냐면은, 이 스트릭트 프로덕트 라이비티는 누가 소송을 당하냐면은, 이 물건을 파는데 관련된 일련의 사람들 다 소송당하는 거야. 그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매니팩처러.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홀셀러.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리테일러. 요 3명 다 소송당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파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머천트 아니야. 물건을 파는 데 관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매니팩처러, 홀셀러, 리테일러 전부. 그죠? 자,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3번의 맨 밑에서 2번째에 있는 셀러가 디펜스 쓸 수 없는 거. 그죠? 이렇게 돼 있죠? Not valid defense. 이게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와요. Not valid defense. 쉬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